안녕하세요. 완전정보 부동산 플러스 진행의 장윤입니다.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 서울의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3년여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바닥을 확인을 한 건지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을런지 전문가와 함께 잠시 후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도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달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2018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000가구 입주를 앞둔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영향 때문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용인, 이천, 인천 서구와 부평구 등에서도 입주가 진행이 되면서 수도권 물량 전반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지 인근의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과거 대형 재건축 이주가 겹쳐서 전세값이 급등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달 서울의 오피스텔 분양 건수가 1,000시를 넘어섰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미분양 물량이 여전한 만큼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오피스텔을 비롯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을 비롯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황 현재 어떤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자, 지금 항상 이제 우리가 주제를 잘 살펴야죠. 전국에 있는 오피스텔이 아닌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시장을 얘기하는데 이제 다시 기지개를 켰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10월에 대한 서울 오피스텔 분양 건수가 1,014실 굉장히 좀 많이 분양이 됐어요.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하는데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성향은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3분기에 대한 오피스텔 매매가 지수, 매매가에 대한 부분도 상승 전환으로 뒤바뀌어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주택 경기 악화 속에서 오피스텔 이 미분양 물량 저체는 아직은 여전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월별로 보면요. 올해만 해더라도 이렇게 10월 달에 1,014실이 분양됐다라는 부분, 그 전에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저조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피스텔을 두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오피스텔이 좀 많이 이제 분양을 받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도 분명히 온도 차이가 있음에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원룸이다 그러면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투룸 뭐 이상 된다 그러면은 아파트가 비싸니까 대체 주거지로 사용하는 모습, 이런 부분인데 일단 지금 포커스에 맞춘 거는 일단 원룸 같은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추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기존 분양을 하는 업체 측에서 봤을 때 이 금액을 얼마 정도로 책정하냐라는 기준치가 있다면 월세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월세 대비해서 수익률을 몇 퍼센트, 예를 들면 5%다 그러면 5%를 잡고서 분양 금액이 정해집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런 오피스텔에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다라고 한다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하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공급이 많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월세를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좀 이렇게 유의해야 될 점은 그쪽 지역에서 새로운 오피스텔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피스텔이 하루 지나고 나면 또 지어지고 또 지어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지역, 특히 이제 상업 지역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분양 시장이 좋다라고 했을 때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하겠지만 우리들이 매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임차 금액이 내가 원했던 금액보다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샀던 매매 금액도 보전을 제대로 하지를 못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그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물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꼭 판단하고 오피스텔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요거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윤환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부동산 주요 이슈 확인해 봤고요. 보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친구 추가하시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재테크존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윤환 전문가가 진행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정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가 이제 속속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환 중에 하나로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 사업에도 용적률 완화 같은 그런 이제 특례가 적용이 되는 건데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네, 지금 이제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도 심의기간 단축이라든지 또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주는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 복합 개발 지원법의 하위 법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이야기를 27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개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도심복합 사업을 신탁사 그리고 리츠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이제 도심복합 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서 민간이 주도해서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들을 네. 용적률 상향 등 이제 각종 특례를 줘가지고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좀 높이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해당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용적률 상향에 따라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또 공급주택의 60% 이상을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도심 복합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일단 교통이 편리해서 상업과 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지만 낙후된 지역, 이 지역들은 이제 성장 거점형으로 주택 공급이 필요한 또 노후 역세권 준공업지는 또 주택 공급 위주의 주거 중심형으로 개발의 특례를 좀 차등화를 주게 됩니다. 성장 거점형은 노후도와 관계없이 도심, 부도심, 또 생활권 중심으로 또 이제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내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주거 중심형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역세권이나 주거지 인근에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이제 이런 지역을 준공업 지역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네. 또 전체 건축물 중 지은 지가 2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이며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정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의 140%까지 완화하게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 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이 500%인 반면에 이를 최대 700%까지 이제 올려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도심복합 사업, 애초에 사업성이 낮아서 좀 재개발이 어려운 그런 곳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공공이 주도했던 사업들 보면은 그 속도 측면에서 매우 좀 더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민간이 참여를 하게 됐을 때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민간이 참여를 하면 이 사업 속도가 좀 진전이 있을런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과거에 이제 도심복합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공공이 이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이제 그 반발이 이어지다 보니까 후보지 철회가 또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주택 건설 위주라서 또 도시 내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 또 그 점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발표했던 8.16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 복합 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좀 개편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은 조합 설립이 없이 또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인데요. 다른 민간 주도 정비 사업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한 13년 정도 소요되는 것에 비해서 도심 복합 사업은 통합 심의를 거쳐서 공기를 3년가량으로 대폭 줄일 수 있는 점, 이 점이 또 민간 참여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적용하게 되면 매우 기대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간 주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정혜근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